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지금 제 앞에 커다란 떡 케이크가 놓여져 있는데요. 고디사랑 곤유부 찐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곤유부 진행한 지 5년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군요. 와, 엄청난 떡 케이크 도착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시간 늘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우리 곤유부 가족들은 기념일 하면 어떤 기념일들이 떠오르실까요? 곤유부 5주년과 함께 여러분의 경사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오늘은 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분들은 많이들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에서 각급 학교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활동이 재개되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 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폭 대책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일보 마스크 벗고 활짝 반갑다 친구야. 서울신문 이주호 학폭 정시 반영 검토 가해자발 소송 폭증 우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발생한 이탈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도 후보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부터 보면 팬덤 넘은 폭력, 개딸, 미국 체류, 이낙연까지 겨눴다라는 제목이고요. 동아일보는 김기현 결선 투표 없이 완승, 안철수 결선 토론서 이긴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를 다뤘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8.22%의 기금 운영 수익률을 기록,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썼습니다. 손실금이 80조에 달하면서 연말 기준 적립금이 900조 아래로 내려간 것인데요.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익률입니다.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고요. 국민연금 80조 날렸다. 작년 수익률 마이너스 8.22%. 자, 3월 3일 금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금요일 아침 곤유부 시작합니다. 영화, 영상 콘텐츠 뉴스로 시작하는 금요일 영화로운 뉴스. 장성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장성난 기자하고 방송하는 이날 이렇게 떡 케이크 도착해서 저 들어올 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보내드렸던 그 영상에 보시면 케이크 위에 고디님 얼굴만 이렇게 나와. 마치 케이크 맨 위에 아이싱이 고디님 얼굴인 줄 알았어요. 네. 참 이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이 이른 아침에 이걸 또 보내주시고 그 정성이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기 실물로 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되게 큰 사당 케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사력 있게 보내주신 게 이게 다 개별 포장된 떡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너무 편하고 우리 아침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딱 좋게 보내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름을 안 보내주셔서
직접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고디사랑 찐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기념일 어떤 기념일들 있으신가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 0904님 권유부 5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도 1년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생애 첫 창업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권유부도 저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게요.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1년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더욱더 쫙쫙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282님은 우리 장성남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데 3월 5일에 이렇게 3월 3일에 이렇게 기념일이신 분이 많네요. 저도 5주년 결혼 기념일 5년 차네요 하면서요.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서 행복 가득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592님 권유부가 5년이 되는 날이 우리 건강이가 제게 온 지 5년 되는 날이에요. 어머. 야 건강이는 저하고 동기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기념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소개되신 세 분 0904님, 2282님, 2592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세 분 말고도 저희 제작진이 10분 더 뽑아서 10분 더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바로 날아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심이 호합니다. 네. 자 오늘의 영화로운 뉴스 박스오피스 성적부터 보죠. 네, 그 지난주 박스오피스 전체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개봉 2주차였던 지난주에 소소한 관객 수로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 화요일에 반짝 하루 동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줬어요. 슬램덩크 대단하군요. 네,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개봉한 퀀텀매니아가 그때 1위를 더 퍼스트 슬램덩크한테 가져오면서 쭉 1위를 하다가 열 나흘 만에 그 자리를 다시 내준 거거든요. 근데 퀀텀매니아는 개봉 보름째였던 3월 1일에 140만 관객을 넘겼는데요. 총 210만 관객을 모으며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거뒀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140만 관객 넘기는데 열흘 걸렸던 것과 비교해도 퀀텀매니아의 흥행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수요일에 박스오피스 2위로 진입하면서 개봉했던 한국 영화 카운트는 다다음 날인 2월 24일부터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아서 2월 28일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 살피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372만, 퀀텀매니아가 144만, 카운트가 3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인데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흥행사가 약해요. 네. 이런 가운데 박스오피스 새로운 1위가 이번 주에 탄생했을까요? 빰빠바밤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진웅, 이성미, 김무열 주연의 정치범죄 드라마 네. 대회비가 그제 개봉일이었던 수요일에 하루 18만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는데요. 퀀텀매니아가 개봉 첫날 17만 명 모았으니까 비슷한 수치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박스오피스는 대회비가 1위, 2위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3위가 퀀텀매니아, 4위가 이날 개봉한 인기죠.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12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I'm Here로 더 파이널이 4위 차지했고요. 5위는 마찬가지로 이날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으로 반려견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한국 영화 멍뭉이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일본의 또 다른 인기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에요. 귀멸의 칼날 상연 집결 그리고 도곡마을로가 개봉하면서 박스오피스가 또 한 번 출렁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이 영화가 됐고요. 네. 2위가 대회비, 3위가 I'm Here로 더 파이널, 4위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5위가 서치2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개봉작이 많아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은 영화들 중에도 그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의 유력 후보로 브랜든 프레이저가 점쳐지는 더 웨일도 3월 1일 개봉했고요. 또 권투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로키 시리즈에서 뻗어나온 또 하나의 권투 영화 시리즈 크리드에서 벌써 3편입니다. 이 크리드 3편이 3월 1일에 개봉했습니다. 영화가 오랜만에 좀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극장 찾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대회비 새로운 1위로 등극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끝번호 4958님이 어제 대회비 봤습니다. 오, 재밌더군요. 오. 곡성은 66석 33석 규모의 영화관인데 어제는 낮에 봐서 혼자 독차지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곡성에서 보셨나 봐요. 우와. 크지 않은 규모의 극장에서 혼자서 대회를 보셨다. 극장을 빌리셨구나. 네. 자, 재밌다고 해주신 이 대회비 어떤 영화입니까? 네. 1992년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범죄 영화인데요. 부산 해운대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조진웅이 연기하는 전혜웅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과 부산을 주무르는 숨은 실세 권순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고요. 이 지역 제일 가는 건달인 김무열 배우가 연기하는 김필도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각자 이속을 차리기 위해 서로 손잡았다, 배신하고 또 복수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장의 무기로 등장하는 게 재개발 관련 대외비 문서예요. 그래서 제목이 대외비입니다. 해운대가 지금은 뭐 완전히 엄청난 발전을 한 동네가 네. 됐지만 이 90년대 초반의 해운대는 또 다른 모습이죠. 오. 그때부터 뭐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이 영화에 어떻게 녹아 있을까? 사실 저는 뭐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설정 자체가 그렇게 막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영화에서 자주 봤던 설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익히 아는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들도 뭐 워낙 쟁쟁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왜 익히 아는 맛이냐라고 하면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건달, 공무원, 큰손이라 불리는 실세, 검사, 정치인 등이 막 차진 사투리를 뱉으면서 살벌한 이권 다툼 벌이는 그래서 협력과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범죄 영화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영화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니체 씨예요. 깜짝 놀랐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비롯해서 네. 뭐 마야광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최근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되고 있는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회비도 딱 그 그림체를 따라간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솔직히 꾸준히 만들어지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익히 아는 맛을 좋아하는 관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극 초반이 되게 이렇게 몰입감 있게 펼쳐지는데 전혜웅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네. 그가 어떤 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지 묘사하는 대목에서 그 익히 아는 구성진 맛이 되게 경쾌하고 빠르게 펼쳐지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배우들 연기도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인데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모두 연기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은 호연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말하면 영화를 보기 전부터 머릿속에 그려지는 익숙한 연기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르적 모양새와 만듦새, 뭐 캐릭터, 연기 등등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익숙한 재미와 또 한편으로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주는 아쉬움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끝까지 살피면 이 영화는 결국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구분할 수 없는 모두가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다면 그 모든 인물들을 이 영화가 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갑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네. 여기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시작부터 전혜웅을 중심에 두고 관객이 그에 이입해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드는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게 시작할 때만 해도 물론 어느 정도 때는 묻어 있지만 영화 속 안에 상미의 대사처럼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해웅이 뒷걸음칠 수 없는 싸움으로 빨려들면서 점점 더 이제 계단식으로 냉혈하게 변모하는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대목에서 해웅의 심리를 설득력 있게 그린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마음을 줄만해 하고 생각했던 그 해웅이 어느새 저렇게 극악한 짓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냉혈한이 되는 건지 약간 혼란스러운 채로 저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글쎄요, 뭐 정치판이 또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이 대외비라는 영화 이게 어떤 그 평을 보니까 김판호하고 진양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그렇죠. 역할, 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성민 배우가 맡았던 역할 이름들도 거론이 되던데 아무튼 워낙에 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익숙한 어떤 설정으로 왔기 때문에 극장에서 또 어떤 성적 거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 말고 OTT에 새롭게 업로드되는 뭐 신작
요것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주차별로 사실 신작들 쏟아지고 있죠, OTT에서. 근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구. 영화관에서 뭐 OTT에서 영화나 시리즈 볼 때 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업체명,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되었으며 만약 실제와 같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 실화랑 겹치면 큰일 난다는 듯이 이렇게 쓰는 문구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카지노 보니까 이걸 굉장히 길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참 걱정을 가득 담아서. 근데 이 시리즈는 매회 시작할 때마다 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힙니다. 요렇게 시작해요. 실제임을 밝힌다. 네, 실제임을 밝힙니다. 굉장히 야심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 웨이브가 오늘 공개하는 수사 다큐 시리즈 국가수사본부 얘긴데요. 왜 그 픽션 말고 이런 다큐멘터리 특히나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추적하는 컨텐츠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장르만 파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웨이브의 그 얘기를 따르면 이런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인기가 고정적으로 되게 높은데 그중 지난 5년 동안 시청량 기준으로 볼 때 끊임없이 1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래요. 근데 이게 20년째 계속되면서 실제 수사와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여러 파장을 일으키는 국민 프로그램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배정훈 PD가 처음 선보이는 OTT 콘텐츠가 바로 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배정훈 PD. 예. 이게 뭐 저하고는 워낙에 친한 PD입니다. 그리고 그 왜 오늘만 사는 PD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그 홍보 문구에 보니까 격이 다른 PD라고 이름이 또 격상되셨나? 예, 격상됐던데. 이 국가수사본부라는 컨텐츠는 뭐 저하고 같이 사는 분도 여기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워낙에 익숙합니다만 자 국가수사본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국가수사본부가 제목이니까 그 수사 활동을 밀착 취재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작부가 7팀으로 나뉘어서 지난해 수개월 동안 전국 곳곳의 실제 범죄 수사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지난해 9월 일어난 부산 양정도 모녀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담은 1, 2화를 미리 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재밌었어요.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도 범죄 영화나 스릴러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각색되게 마련이잖아요. 전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마련인데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는 그 생생한 현장을 꾸밈없이 지켜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는 게 구성과 편집은 또 아주 날래요. 그래서 실제 수사의 과정과 여러 변곡점을 되게 면밀하게 담아내는데 현실의 긴박감을 살리는 면이 눈에 들어왔고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그 보기에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장면들은 되게 잘 빼셨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사려 깊다고 느꼈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형사와 수사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운동화 끈을 다시 매는지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진짜 진심 어리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에게 미안해서 여기서 끝낼 수 없다거나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피해자가 꿈에 나와서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 형사들이 사실 되게 담담하게 말하는데 예. 그게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와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이 국가수사본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 새롭게 업로드되는 다큐멘터리도 뜨지만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뭐 학폭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진들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뭐 많이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대방출하더군요. 오늘 선물의 날인가요? 네. 네. 이 웨이브에서 오늘 업로드가 되는 국가수사본부 실화 다큐멘터리 웨이브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를 즐기실 수 있게끔 웨이브 한 달 이용권 15장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이 웨이브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고 시청을 원하신다라면은 샵 1035 문자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이용료가 있는 샵 1035나 SBS 고릴라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이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전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 우리 장성남 기자하고 함께하는 이 영화로운 뉴스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슬픈 음악 깔아도 됩니까?
제가 어떡해. 음악이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센치한 마음에 작별의 시를 한 편 써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고디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운을 못 맞춰가지고 편법으로 아주 잘 알려진 후렴구를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후렴구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좋습니다. 후렴구만 해주세요. 네. 네. 시작을 되게 쑥스럽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도 쿨쿨 잠든 이른 새벽 이 시간에 라디오라. 이 시간에 눈을 뜬 게 실로 오래 지각이나 안 했으면 반지원정 첫발때는 호빈 마음 이런 걸까 두근두근.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넘치도록 써온 원고 숨가쁘게 국어책을 읽어내린 첫 방송만 생각하면 이불 쓰고 발차기를 수십 차례. 나란 인간 도대체가 시사 프로 가당키나 한 것일까?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사시사철 새벽 구경 바야흐로 벌써 1년 되었구나. 곤유부가 아니었다면 한잠 꿈에 까맣게 지나쳤을 누구보다 바지런히 온 세상을 일으키는 힘찬 기운.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일주일에 겨우 하루 그 기운을 곁불 쬐듯 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귀한 구경 한 것 같은 값진 기분 느낍니다. 이 고마움 어찌 말로 하겠냐만 이런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어머, 야, 아니 직접 자작시를 지어 오셨는데 시의 톤과 낭송의 톤과 BGM이 참 안 어울렸다. 아니 저는 약간 나 울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물이 쏙 들어갔네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고 너무 귀여운 그런 시였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김혜자님 귀여워 눈물 날 거라 생각했는데 해주셨고 정수견님은 안 되는데 삐삐 기자님 어디 가서든 건강히 잘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진님 매번 표현을 못했었는데요 마지막에 해야 하네요 감사했습니다. 장성남 기자님 행복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야 여기저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소개되신 김혜자님, 정수견님, 이영진님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정성남 기자하고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만 또 뵈야죠. 그럼요. 저 이제 새벽 공기에 좀 맛을 들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새벽 말고 다른 시간에도 불러서 익힐 테니까. 정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영화 전문 기자 장성남 기자였고요. 오늘 영화로운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겠지만 낮 동안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로 공기가 차가운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부산 13도, 대구 16도까지 높아지겠고요.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한데요. 특히 경북 포항과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기압계가 전환됐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주말에 이어 다음 주 내내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 주의해서 봄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금요일에 뉴스 전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곤유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떡 케이크 지금 떡하니 저희 앞에 있는데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뜯어 가세요. 2개 가져가겠습니다. 네. 색깔이 다른 게 있네요. 사실 그 박순봉 기자하고 손지은 기자는 거의 5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요.
이 두 분에게도 충분히 떡에 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군요. 자, 뉴스 살펴보죠. 그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갔다라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두고 민주당은 1일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6일이나 8일에 열어야 한다. 이렇게 싸우다가 1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입니다. 더 좋은 미래, 더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국회 경비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 국회를 이렇게 연다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자라고 해서 1일날 열었는데 이렇게 외유성 워크숍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표가 이제 강훈식 의원이더군요. 네. 예. 국회 경비 아니고 의원실의 자비로 가는 것이고 미리 예정돼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가게 된 것이다라는 해명은 나왔습니다만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목만 보고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 유아인 씨 관련해서 이 마약 처음에는 이제 프로포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들이 동시에 검출이 됐다 그래요? 네,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에서 대마 성분 그리고 모발에서는 프로포폴도 나왔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케타민, 코카인까지 검출이 됐다 그래요. 이제 모발에서는 1년 내에 투약한 마약 같은 것들이 검출이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포폴 혐의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훨씬 더 바뀌게 강화가 된 거고요. 특히 이제 대마하고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성분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아인 씨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한 은행 주차장이 주차비가 30분에 10,000원이요? 네, 기존의 10배나 올려받는 바람에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30분에 1,000원이었는데 3월부터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은행 쪽의 설명은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 여기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하. 정작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장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10,000원은 너무 비싸다라는 내부 의견이 나와서 네. 5,000원으로 낮췄는데 실무자 실수로 반영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30분에 10,000원이면 진짜 무섭네요. 예. 어떨 때는 이제 주차비가 굉장히 아까울 때가 있는데 여기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또 30분에 10,000원 큰 돈이니까요. 자, 그리고 연봉 1억 생산직 채용 첫날부터 지원 폭주 이런 제목인데 어느 회사입니까?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어제가 접수 첫날이었거든요. 예. 지금 생산직 신입사원 뽑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10년 만에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한번 접속을 해봤거든요. 잘 안 된다라 그래서. 지원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화면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한 30분 정도 켜놨는데 그 정도로 안 넘어가서 그냥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하고 전공 같은 게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제 한 1만 명 넘어선 것 같다. 대기자만 예, 예. 해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지원하는 숫자는 10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채용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질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되는 현대차 생산직에 많이 지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같이 있고요. 그렇군요. 연봉 1억 이게 이제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만 신입사원 채용인데 그만큼 또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이 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이야기도 이게 사실은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인데 이 학폭 이야기가 그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사 검증의 문제로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학폭 이야기에 또 다른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걱정, 위로, 위안 이런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한 거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는 거죠.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CBS 라디오에 출연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를 뒷부분에 들으셨는데 이 학교 폭력의 어떤 실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대책을 손질하겠다 이런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사검증 부실 그리고 권력형 학폭 문화가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가해자가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학폭 종합 대책을 이제 한 10년 전에 마련을 했고요. 이걸 이제 한번 손질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대입 전형에 반영할지 여부들을 좀 검토해 보겠다라는 네. 겁니다. 체육 특기자 선발은요. 2025학년 때부터 이제 돌아오는 네. 2025학년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입시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는데 자, 처벌을 대입과 연계해서 경각심을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제 입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 소송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건으로 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학폭 관련해서는 이제 법률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말씀드린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어떤 혐의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에 정 변호사하고 그리고 추천한 인사죠. 그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이 고발을 했거든요. 일단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걸었는데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이 공직 후보자들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작성하는 그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관련된 민사 행정 소송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말하는 줄 알고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그랬죠.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그 혐의를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사 시스템이 방해를 받았다. 이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청장도 이 추천권자로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추천해서 경찰 조직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이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서울청이 서대문 경찰서에 배당을 했고 이 배당을 했다는 게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경찰청이 이제 서대문구에 있으니까 서대문서에 이렇게 배당이 되군요. 자, 이렇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이게 뭐 단순한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갈래를 뻗어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3월 10일이 되면 그 더 글로리 2 시즌 2가 업로드 된다고 그래요. 네. 또 이 학폭 관련된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붙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죠.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여야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네요. 네, 그리고 어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DJ가 이 기념사를 드렸으면 일본 총리의 기념사일 줄 알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DJ의 계승자다라고 예. 또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은요. 이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이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이거는 식민사관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해법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운운했고
굴종 외교를 제약이 냈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도요.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추가 설명이 예.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반일이나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과연 어느 쪽이 국익과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쪽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이고 이제 그 사실은 3.1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의 역사관 또 3.1절 기념사에서의 이제 과거사 문제들, 강제 동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었고 일본과의 어떤 미래 협력 파트너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각종 커뮤니티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주목받았던 뉴스, 오전에 검찰발 속보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이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군요.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게 역시 시민단체예요. 예. 2020년 9월에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같이 고발을 했었거든요.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혐의는 고발했을 때 혐의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바나 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건의 전시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전시하는 회사잖아요. 그 문화예술 전시 기획사거든요. 4건의 전시회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걸 보고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자면은 뭐 이렇게 미리 잘 보이기 위해서 된 거고 어떤 그런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죠. 뭐 보험용, 대가성 협찬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019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예. 그때 있었던 야수파 걸작전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4개의 대기업만 후원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16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의 결론은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추진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마케팅팀에서 이제 안건 올려가지고 네.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시사가 후원금 받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반대로 기업한테는 입장권 제공하고 이런 방식도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 고발한 시민단체나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게 이제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지목을 하는 내용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제 검찰이 밝힌 내용은 2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강제 조사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요. 강제 조사를 한 거는 기업 관계자들은 했거든요. 이제 포렌식 조사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수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에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발표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로 다 결론이 났고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의혹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셨고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서면 조사 2번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였을까라는 의구심,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게 공정한 수사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네요. 네, 여권 무죄, 야권 유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면요,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고, 그리고 여기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각종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었다. 그런데도 이걸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했고요. 예. 이 형평성 문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았던 검찰이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양이 되느냐라고 했고요. 답은 특검뿐이다 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 당대표 후보자들도 그렇고 이제 장해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맞아요. 일단 어제가 말씀하신 마지막 합동 연설회인데 수도권에서 진행이 됐고요. 예. 공세 수위가 더 강해졌는데 역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요거에 좀 집중이 됐고 이걸로 어제가 마지막 합동 연설회거든요. 예. 합동 연설회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좀 집중 공격을 했는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안철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거론을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중시하는데 이런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미리 알았다라면은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황교안 후보도 결국에는 이 문제 가지고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하게 돼서 패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후보는 반박을 했는데 이 땅 투기 의혹을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과 합작을 하겠다라는 거다. 민주당 이중대 하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특히 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기현 후보 캠프가 이 두 후보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도 같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황운하 의원하고 김기현 그 지금 후보자는 참 악연인 것 같아요. 과거 울산시장을 김기현 의원이 할 때 황운하 의원이 당시 경찰이었죠. 울산 경찰청장이었는데 뭐 이른바 그 고래고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설전을 얘기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이게 만만치 않은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이기인, 장예찬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 봉도 레이싱 불법 폭주 레이서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영자로 활동했었는데 어릴 때 제가 친구들이랑 스티커 붙이면서 자동차 타고 맛집 놀러 다니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이 얘기의 중심은 보면 이제 장야찬 후보가 과거에 뭐 레이싱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을 운영했고 거기에 운영자였다. 맞습니다. 예. 2013년 10월에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장예찬 후보가 만들었고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이 동호회가 고속 경주 같은 거 했는데 이런 게 좀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도로에서 레이싱을 펼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대체로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1위 후보들한테 공격이 좀 집중되는 그림이잖아요.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후보한테 일단 1위 후보라서 공격이 집중되고 예. 있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도 장예찬 후보가 역시 1위 후보거든요. 공격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앞서서 이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네네. 대상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불법 레이싱 모임 이 의혹까지 같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방금 들으신 대로 장예찬 후보는 불법적인 건 없었다. 네. 이제 그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스티커 붙이고 운전한 거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말 그대로 지금 동호회 활동이었다. 네, 그렇게 예.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웹소설 논란 있잖아요. 요거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날짜가 다가오니까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재판이에요? 네, 이번에는 재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재판에 나가는 건데요. 이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허위의 답변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체포동의안 이탈표 문제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재판 출석이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달에만 최소 3차례 이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3월에만? 네. 예. 그러면은 이 대표가 과연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비명계에 계속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대표는 어제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생, 정치권에서도 민생 문제, 이자 폭탄, 전세 사기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당내 분위기 어떨까요? 목소리들 한번 들어볼까요? 깊게 소통하고 더 넓게 포용하면서 당이 흔들림 없이 하나로 가게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반란이란 반란, 조직적 이뤘다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 그 뒤에 들은 목소리는 어제 SBS 정치쇼에 출연했던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였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포용이라는 단어, 뭐 통합 이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면 김용민 의원은 뭐 반란, 배신 이런 표현들이 또 귀에 들어오네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의 배후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목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틀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었잖아요. 예. 출당 청원이 있는데 이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탈표를 던진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2만 8천여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당내 청원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의 리스트라고 해서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부결 표에 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는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원들의 입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요.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상민 의원은 이런 색출 작업이 나치 시대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요. 다음 주쯤에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아마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추가 기소가 되면은 당직 정지 여부, 당헌 80조를 예.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도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소식은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작년 기금 운용으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지난해 운영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거든요. 역대 최악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손실을 본 거예요. 예. 액수로 보면은 79조 6천억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보통 얘기할 땐 900조대 정도 적립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손실이 이 정도 나면서 890조 5천억 원대로 이 액수가 떨어졌어요. 적립금이 줄어든 거죠. 예. 대부분 다 손실을 봤거든요. 특히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다 손실을 봤는데 국내 주식 투자가 가장 손실이 컸고요. 지금 일단 국민연금 쪽의 설명은 이렇게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떨어지는 기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대체 투자를 좀 해서 손실을 만회했다 그래요. 이 대체 투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체 투자에서는 그래도 8.94% 이제 이 수익이 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안 좋았는데 특히 외국 연기금 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8.22%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좋은 데는 일본하고 캐나다 여기는 한 4에서 5% 정도 손해를 봤고요. 노르웨이는 14.1% 손해, 네덜란드는 17.6%까지 손해가 났습니다. 네. 지금 연금개혁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을 그냥 하나로 정리를 못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될 걸로 보이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손실까지 나가지고 좀 국민들이 걱정이 좀 많은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 중에 9888님이 손지현 기자님, 저는 오늘 곤유부에서 매일 보는 기자님이라 어제 실제로 봤었나 봐요. 어제 뵀을 때 반가움이 매우 격했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직접 만나셨나요? 네, 어제 국회 앞에서 어느 분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내가 아는 분이구나 했는데 서로 곤유부에서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뭐 아는 거죠. 뭐 맞는 거죠. 유튜브로 보시나 봐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손지은 기자가 오늘 곤유부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에 너무 즐거웠고 네, 앞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곤유부 또 5년 되는 날 손지은 기자하고 또 이렇게 안녕을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활동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고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원님이 미국 뉴저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근하면서 들으시겠지만 전 매일 퇴근할 때 듣고 있습니다. 알찬 뉴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소영님은 벌써 5년. 그 사이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나이로는 이사급이네요.
곤유부가 6시에 시작하면서 괴로운 기상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곤유부 시작한 지 5년 동안 매일매일 이 시간 함께 열심히 달려주고 계신 우리 곤유부 가족 덕분에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곤유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방송에서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준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